안녕하세요. 문화유산 답사를 통해 생각을 통통 키워주는 통통 선생님이에요. 지금부터 선생님과 함께 책에서만 보던 유물과 유적을 찾아 역사가 살아 숨쉬는 현장으로 떠나볼 거예요. 수천 년, 수백 년의 시간을 견뎌온 유물과 유적이 들려주는 생생한 이야기, 무척 기대되죠? 이번 시간에는 신라의 시조와 거대한 무덤 이야기가 있는 경주로 떠나볼 거예요. 무덤들이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지 기대하면서 다 함께 출발해 볼까요? 신라를 건국한 사람은 박혁거세예요. 박혁거세의 탄생에는 특별한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여기가 이야기의 무대인 나정이에요. 2300여 년 전 진안의 경주에 있던 6마을의 촌장들이 모여 나라를 강하게 해줄 새로운 지도자를 모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촌장들은 하늘에 지도자를 내려달라고 빌고 남산에 올랐어요. 그때 양상기슭에 있는 나정이라는 우물가에 이상한 기운이 드리워져 있는 거예요. 6 촌장들이 자세히 보니 흰말 한 마리가 꿇어앉아 절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신기하게 여긴 촌장들은 나정으로 가서 주변을 살펴보다가 우물가에 놓인 자줏빛 알을 발견했어요. 신기하게 생각한 6 촌장들이 알을 깨보니 놀랍게도 알에서 사내아이가 나왔어요. 6 촌장들이 알에서 나온 사내아이를 데려다 목욕을 시키자 아이의 몸에서 강체가 나고 새와 짐승들이 춤을 췄어요. 또 하늘과 땅이 흔들리면서 해와 달이 밝게 빛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6 촌장들은 사내아이에게 세상을 밝게 비추다라는 뜻의 혁거세라는 이름의 박처럼 생긴 알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박씨성을 붙여주고 거서관으로 삼았어요. 이때는 왕이라는 호칭이 없었기 때문에 무리에 우두머리라는 뜻인 거서관이라는 칭호를 사용했던 것이에요. 61년 동안 신라를 다스리다가 죽은 박혁거세는 죽음에 대해서도 신기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여기 무덤 5개가 보이죠? 그런데 이 5 무덤은 5명이 묻힌 무덤이 아니라 박혁거세 한 사람을 5 조각으로 나누어 묻은 것이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박혁거세가 죽고 7일 후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박혁거세의 시신이 하늘에서 조각으로 나뉘어 떨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흩어진 시신을 하나로 모아 장사를 지내려고 하자 매번 큰 뱀이 나타나 방해를 했어요. 그러니 어쩌겠어요? 할 수 없이 사람들은 박혁거세의 시신을 5개의 무덤에 나누어 묻었어요. 그래서 박혁거세의 무덤이 5개가 된 것이죠. 어릉은 뱀이 나타난 무덤이라고 해서 뱀 사자를 써서 사릉이라고 하기도 해요. 박혁거세 이후 신라는 박씨와 석씨, 김씨왕이 번갈아 가면서 왕위에 올랐는데 각 성씨의 시조에 대해서도 신기한 이야기가 전해져요. 석씨 왕조의 시조인 석탈에는 사로국에서 살던 사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처음 사로국에 와서 살만한 곳을 찾다 보니 땅 모양이 반달 같은 곳에 한 집이 있었어요. 석탈에는 그 집이 무척 마음에 들었지만 그 집에는 호공이라는 주인이 있었어요. 그 집을 갖고 싶었던 탈에는 깨를 내어 몰래 숫돌과 숯을 그 집 곁에 묻었어요. 다음날 탈에는 갖고 싶었던 그 집을 찾아가서는 이 집이 자신의 조상집이라고 우겼어요. 이에 호공과 탈해가 다투다가 강가에 가게 되었어요. 강가에 간 탈해는 나는 몰래 대장장이었는데 다른 곳에 멀리 다녀온 사이에 집을
빼앗겼습니다. 그 증거로 그 집 땅을 파보면 우리 조상이 쓰던 숫돌과 숫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타레의 말대로 그 집 땅을 파니 숫돌과 숫이 나와서 그 집은 타레가 차지하게 되었어요. 이 소식을 전해들은 남의 차차옹은 타레가 무척 똑똑하다고 생각해 사이로 삼았어요. 그리고 석타레는 나중에 나라의 우두머리인 이사금까지 오르게 돼요. 깨 하나가 석타레를 나중에 타레 이사금으로 만들어준 것이죠. 석타레는 이사금이 된 후에 이 집 자리에 성을 쌓아 이렇게 궁궐을 만들었어요. 반달 모양의 땅에 세운 성이란 뜻으로 이 성을 반월성이라고 해요. 타레 이사금 때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한 신하가 숲속에서 큰 빛이 비추기에 가봤더니 찬란한 빛이 비추는 황금 개짝이 나뭇가지에 놓여 있고 나무 밑에는 흰닭 한 마리가 울고 있었어요. 신하가 이 사실을 타레 이사금에게 말하자 타레가 직접 숲으로 갔어요. 타레 이사금이 괴짝을 열어보니 괴짝에서 한 아이가 나왔어요. 타레는 아이를 안고 대걸로 와서 금 괴짝에서 나왔으니 김씨성을 붙이고 알지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알지가 발견된 숲에는 닭이 울던 숲이란 뜻으로 닭에 숲을 님자를 붙여 계림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다고 해요. 알지는 왕위에 오르지는 않았지만 그의 후손인 미추 이사금이 왕위에 오르면서 김씨 왕조의 시조가 되었어요. 여기 보이는 것이 계림이에요. 재미있는 이야기죠? 신라는 박씨, 석씨, 김씨 이렇게 세 왕조가 번갈아가면서 왕위를 계승했기 때문에 이처럼 신기한 이야기도 여러 개가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언제까지고 세 집안이 번갈아가면서 나라를 다스릴 수는 없었겠죠? 왕이 다른 사람들이 왕위를 나누어 계승했다는 것은 그만큼 왕의 힘이 약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왕권을 강하게 하려면 다른 세력이 함부로 왕의 자리를 넘보지 못하게 해야겠죠? 거서가는 거슬한이라고도 하는데 집단의 대표자라는 뜻이에요. 차차옹이란 제사장이라는 뜻이고요. 옛날에는 오직 왕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차차옹 역시 높은 권위를 나타내는 말이었어요. 이사금은 이가 많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왜 왕을 이가 많은 사람이라는 뜻의 이사금이라고 불렀을까요? 남의 차차옹이 죽자 그의 아들이었던 유리는 남의 차차옹의 사이였던 석타레에게 왕위에 오르기를 권했어요. 그러자 타레는 덕이 많은 사람은 이가 많으니 떡을 물어 이가 많은 사람이 왕이 되도록 합시다 라고 건의했어요. 그래서 떡을 깨물어 실험해본 결과 이가 많은 유리가 왕위에 올라 유리를 이사금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에요. 또 마립간이란 용어도 있었죠. 마립이란 신하들이 늘어선 차례라는 뜻이고 간은 우두머리를 의미해요. 즉 마립간이란 늘어선 신하들 중 우두머리, 으뜸간은 지배자라는 뜻이죠. 뇌물 마립간 때부터 신라에서는 김씨 집안에서만 우두머리 자리를 독차지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왕의 힘이 강해진 지증 왕 때부터는 왕이라는 호칭을 사용했어요. 왕은 한 집안에서 대대로 지도자 자리를 물려받는 것을 뜻해요. 이렇게 신라의 왕권은 마립간 이후 점점 강해졌어요.
신라의 지배자들은 죽은 뒤에도 그 힘을 나타내려고 큰 무덤을 만들었어요. 대릉원 안내들을 보면 무덤 하나하나의 크기가 대릉원 주위에 세워져 있는 집보다 훨씬 큰 걸 알 수 있어요. 이 거대한 무덤 속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 보이는 것은 대릉원에 있는 무덤 중 하나인 미추왕릉이에요. 미추왕은 여러 차례 백제의 공격을 막아내고 농업을 장려하면서 나라를 잘 이끌었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미추왕은 백성을 사랑했던 왕이라고 전해지는데 삼국사기의 기록을 보면 미추왕은 백성에 대한 마음이 깊어 여러 곳에 신하를 보내 백성의 생활을 듣게 하였다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 백성들도 미추왕을 존경하며 잘 따랐겠죠? 삼국사기를 보면 미추왕이 왕이 된 지 23년 만에 돌아가시니 대릉에 장사를 지냈다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미추왕릉이 있는 이곳의 무덤들을 대릉원이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미추왕릉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기도 해요. 삼국사기에는 대릉이라고 적혀 있고 지금 우리는 미추왕릉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또 죽현릉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죽현릉이란 한자를 풀어보면 대나무죽, 나타날 현 자를 써서 붙인 이름이에요. 즉 대나무가 나타난 무덤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이름이 붙었을까요? 미추왕이 죽자 유래왕이 뒤를 이어 왕이 올랐어요. 이 시기에 신라는 지금의 청도 지역에 있는 이서국이라는 나라의 침략을 받게 되었어요. 신라는 즉시 군사들을 모아 이서국 군대에 맞섰지만 적을 막을 수 없었어요. 이때 어디선가 대나무 잎을 귀에 꽂은 군사들이 나타나 순식간에 적을 무찌르더니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어요. 신라군이 이 군사들을 따라가다 보니 병사는 어디에도 없고 미추왕릉에 대나무 잎이 수북히 쌓여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러자 사람들은 백성을 사랑했던 미추왕이 군사를 보내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도록 도와준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때부터 미추왕릉에 죽현릉이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무덤을 살펴보니 어떤가요? 무덤이 아니라 낮은 동상 같죠? 경주에 있는 무덤들을 보면 신기한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바로 크기가 큰 무덤들도 둥글둥글하면서 보기가 좋다는 거예요. 이렇게 무덤이 보기에 편안하고 안정감 있게 느껴지는 이유는 비율이 알맞기 때문이에요. 경주의 무덤은 대개 길이가 높이의 4배 정도예요. 이런 비율은 사람들이 봤을 때 편안한 느낌을 준다고 해요. 어떤가요? 편안해 보이나요? 지금 보고 있는 이런 무덤을 돌무지 덧널 무덤이라고 해요. 그 답은 이곳 천마총 안으로 들어가서 알아보도록 해요. 무덤 안으로 들어오면 내부는 이런 모습이에요. 무덤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살펴볼까요? 돌무지 덧널 무덤을 만들 때에는 먼저 바닥에 진흙을 깔고 그 위에 돌을 깔아요. 그런 다음 시신을 놓인 나무널과 껴목걸이를 넣은 상자를 놓아요. 여기를 보면 시신을 눕힌 나무널과 껴목걸이를 놓는 자리를 표시해 두었어요. 이렇게 시신과 껴목걸이를 놓은 다음 바로 봉분을 쌓지 않고 먼저 나무 덧널로 주위를 둘러싸도록 했어요. 이것을 보니 나무로 만든 커다란 상자 안에 나무널과 껴목걸이를 묻은 모양이네요. 나무
덧널 위를 보면 무엇이 보이나요? 돌을 쌓아놓는 모습이 보이죠? 이렇게 덧널 위에 돌을 쌓아 올린 뒤 진흙을 바르고 그 위에 다시 흙을 쌓아 봉분을 만드는 거예요. 시신을 넣는 널 주변에 또 하나의 널을 덧대어 놓았다고 해서 덧널 무덤이라고 하고, 덧널 바깥으로 돌을 쌓아서 무덤을 만들었기 때문에 돌무지 무덤, 두 이름을 합쳐서 돌무지 덧널 무덤이라고 하는 것이죠. 돌무지 덧널 무덤을 굴식 돌박 무덤과 비교해서 생각해 볼까요? 굴식 돌박 무덤에는 문과 널들이 있어 부부나 가족의 합장이 편했던 대신 도굴꾼의 출입도 쉬워서 유물을 도둑맞거나 무덤이 상하는 일이 많았어요. 그러나 돌무지 덧널 무덤의 경우에는 덧널 바깥에 쌓인 엄청난 양의 흙과 돌을 치운 다음 나무 덧널까지 부숴야만 도굴이 가능해요. 그러니 아무도 모르게 재빨리 도굴을 진행하는 건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신라의 무덤들은 대부분 도굴당하지 않고 지금까지 보존될 수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천마총에서 어떤 보물들이 발견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신라가 황금의 나라였음을 보여주는 금강과 금으로 만든 허리띠, 새의 날개 모양 장식이 출토되었어요. 이 유물들은 모두 순금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무늬나 장식이 무척 정교하고 화려해요. 이것을 보면 신라의 금 다루는 기술이 얼마나 뛰어나는지 알 수 있죠? 지금 보이는 유물은 이 무덤에서 발견된 유물 중 가장 귀중한 유물이에요. 여길 보면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무엇을 표현한 그림 같나요? 흰 말이 하늘을 나는 모습이네요. 그래서 이 그림을 천마도라고 불러요. 이 천마도는 자작나무 껍질에 그려졌어요. 왜냐하면은 자작나무 껍질은 잘 찢어지지 않고 물에도 젖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라 사람들은 자작나무 껍질을 모자나 장식품 등에 다양하게 이용했어요. 그런데 이 천마도는 어디에 사용했던 걸까요? 벽에 걸어놓았던 그림이었을까요? 이것은 다래라고 하는 건데, 다래란 말을 탈 때 흙이 튀지 않도록 안장에 연결해서 사용하던 흙바지를 말해요. 흙바지에 이토록 아름답고 신비로운 그림을 그려놓았다니 신라의 그림 솜씨가 놀랍죠? 이 천마도는 신라가 남긴 유일한 그림이에요. 그러니 무척 귀한 유물이겠죠? 그래서 이 무덤의 이름도 천마도가 발견된 무덤이라는 뜻으로 천마총이라고 지어졌어요. 능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무덤은 무덤의 주인이 왕이나 왕비로 확실히 밝혀진 무덤이에요. 예를 들면 미추왕릉, 선덕여왕릉, 무령왕릉 등이 있어요. 총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무덤은 왕이나 왕족 혹은 귀족의 무덤으로 추측되지만 무덤의 주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무덤이에요. 이 경우에는 무덤에서 발견된 중요한 유물의 이름에 총이라는 글자를 붙여서 무덤의 이름을 만들어요. 예를 들면 최초로 금관이 발견된 무덤에는 금관총, 천마도가 발견된 무덤에는 천마총,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죠. 천마총에서는 또 하나의 신기한 물품이 발견되었어요. 무엇일까요? 바로 계란이에요. 천마총에서 출토된 계란은 장군이라고 부르는 그릇 안에 들어있었는데 1500여 년이 지나는 동안에도 깨지지 않고
그대로 보존되었다고 해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왜 무덤에 계란을 넣었을까요? 신라 사람들은 알을 신비한 탄생의 의미로 생각했다고 하니 죽은 사람이 알을 깨고 다시 태어나기를 바라며 계란을 함께 묻어 주었던 것이 아닐까요? 무덤 안에 시신과 껴목걸이를 어떤 모습으로 묻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 모형을 살펴보도록 해요. 이 모형은 국립경주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황남대총 남분간 모형이에요. 한번 자세히 살펴볼까요? 맨 위 얼굴 부분에는 금동관이 씌어져 있네요. 금동관 아래에는 금으로 만든 목걸이와 가슴걸이가 있고 그 아래에는 역시 금으로 만든 허리띠가 있어요. 이렇게 금으로 만든 화려한 껴목걸이로 시신을 치장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시신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이 배치도를 보니 금동관과 목에 거는 목걸이가 무척 가깝게 붙어 있죠? 이것을 보면 금관을 이마에 얹어 쓴 것이 아니라 얼굴까지 덮도록 아래로 내려서 썼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즉, 금관은 살아있을 때 쓰는 게 아니라 시신과 함께 묻어주는 껴목걸이로 만들어진 것이에요. 이번에는 허리띠 장식을 살펴볼까요? 이 허리띠 장식을 보면 재미있는 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허리띠 아래로 늘어진 짧은 줄 밑을 보면 조그마한 장식들이 달려있죠? 이것은 고분옥이고 옆에 있는 달개는 물고기, 족집게예요. 고분옥은 생명을 상징하고 알을 많이 낳는 물고기는 다산을 상징해요. 그런데 족집게는 무슨 뜻일까요? 족집게는 철기를 만드는 도구 중 하나예요. 이 허리띠 장식 달개를 보아도 당시 철을 다루는 기술이 중요했다는 것을 알 수 있나요? 이 밖에도 향이나 약 주머니, 숫돌, 칼 모양의 달개를 허리띠 아래에 달았다고 해요. 이렇게 생활에 필요한 것을 허리에 매달고 다니는 풍습은 북방민족의 풍습이니 신라 지배자의 일부는 북방민족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수도 있겠네요. 시신을 누인 관 위쪽에는 금과 은으로 만든 장신구를 비롯하여 청동으로 만든 솥, 여러 개의 칼 등 다양한 껴목걸이가 있어요. 방금 살펴본 유물들이 어디서 나왔는지 직접 확인해 볼까요? 지금 보이는 것이 모형으로 살펴본 유물들이 출토된 황남대총이에요. 이 무덤은 두 개의 무덤이 합쳐진 쌍분이에요. 두 개의 무덤 중 남쪽에 있는 무덤을 남분, 북쪽에 있는 무덤을 북분이라고 해요. 남분이 먼저 만들어졌고 후에 북분이 연결되어 만들어진 구조로 보여요. 황남대총은 길이가 120m에 달하는 거대한 무덤으로 우리 조상들이 만든 무덤 중 가장 큰 돌무지 덧널 무덤이에요. 그런데 이 무덤에는 누가 묻혔을까요? 무덤에서 출토된 유물을 살펴보면 무덤에 묻힌 사람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어요. 먼저 북분에서는 금강과 부인대라는 글씨가 적힌 금제허리띠, 다량의 금반지, 금접시, 은잔, 유리잔 등이 출토되었고 남분에서는 금동관과 금허리띠, 여러 가지 장신구를 비롯하여 칼, 은으로 된 팔뚝 가리개 등 무기가 발견되었어요. 그래서 북분에는 여자가,
남분에는 남자가 묻혔고 북분에 묻혔던 여자가 남분에 묻혔던 남자보다 신분이 또 높았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어요. 황남대총처럼 경주에 있는 고분들은 크기가 무척 크다는 것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에요. 신라 사람들은 죽으면 삶이 끝난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현실 세계의 삶이 죽어서도 이어진다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많은 인력과 시간을 들여 이처럼 거대한 고분을 만들고 무덤 안에 많은 물품을 함께 묻었던 거예요. 다음 세상에서 번영을 누리도록 무덤을 궁궐처럼 크게 지은 것이죠. 또 큰 무덤은 주로 왕이나 왕족의 무덤으로 왕의 힘이 세다는 것을 알려주는 방법이기도 했어요. 이렇게 큰 무덤을 지은 것을 보니 당시 신라의 왕권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충분히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이처럼 거대한 무덤을 짓기 위해서는 몇 명의 사람이 필요할까요? 앞서 살펴본 천마총과 같은 크기의 돌무지 덧널 무덤은 무덤을 쌓는 데에만 무려 6천여 명의 사람이 동원되었을 거라고 추측해요. 그러니 시신을 처리하고 껴목걸이를 만들고 장사를 치르고 무덤에 쓰일 재료를 구하는 일까지 생각하면 훨씬 많은 사람이 필요했겠죠? 이렇게 무덤을 짓는 일에 시간과 돈이 지나치게 많이 들자 신라에서는 무덤의 양식이 점차 간소하게 변해갔어요. 무덤의 크기가 점점 작아졌고 풍수지리설의 영향으로 도심에 있던 무덤이 산 기슭으로 옮겨가게 되었어요. 풍수지리설이란 인간의 삶은 자연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집이나 무덤의 터를 정할 때에는 산과 물을 살펴 좋은 터를 잡아야 한다는 주장이에요. 또 통일신라 시대에 이르면 불교의 영향으로 장례 문화 역시 불교식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이때에는 불교식 장례법인 화상이 성행하기도 했어요. 지금까지 경주 곳곳을 둘러보면서 신라가 남긴 귀중한 유물을 살펴봤어요. 경주는 천년을 이어온 신라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도시라고 했죠? 또 어떤 유적과 유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경주에 있는 또 다른 유적지로 신나는 여행을 떠나볼 거예요. 설레는 마음을 안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